네? 섭입 때 열정과 섭입 진짜 문제 위치가 아니야? 아니 저 여기 모래라고 써놨는데. 야, 내가 12번 틀리면 아니 모래 써놨는데 12번. 써놨는데 왜 X라고 했을까요? 왜 X라고 했을까요? 내가 12번 틀리면 애들한테 수능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그랬거든. 12번은 맞췄어. 왜냐면 내가 처음에 이거 16분의 1에서 2mm 사이 그리고 2mm 이상 이거를 처음에 물어보려고 열심히 외운 애들한테 점수를 주려고 처음에 내려고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애들이 틀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배신감을 주고 싶. 나 진짜 꼬아서 낸 문제 하나도 없거든. 배신감을 주고 싶지 않아서 내가 열심히 정련을 해서 쉽게 문제를 냈다고 냈는데 일단 문제에서 기역과 니은은 모래와 자갈 중에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지. 근데 2mm 이상인 게 모래고 16분의 1mm인 게 자갈일 수 없는 거잖아. 이거 논리 구조만 잘 따라가면 사실 맞출 수 있어. 아, 풀이해주고 싶다. 너무 재밌는데 이거 해설하는 거. 아 그래요? 저는 많이 자극했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진도 안 나고 풀이하면 우리 한 번 더 해야 돼. 그럼 우리 또 7시에 끝나고 해도 돼? 네. 이거 배터리가 나갔네? 이거 되게 진짜 어려워. 왜 발사했는지 진짜 어려워. 술은 말싸.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주요 악기상 그리고 해수 성질 이런 것들 했었는데 악기상 어떤 거 기억나? 뭐 강풍 평균 풍속 몇 미터 이상을 강풍이라고 해서 할게. 그거 태풍 아니야? 14m/s 아니었나? 물론 외우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진 않지만 평균 풍속 14m/s 이상일 때 강풍. 주로 어떨 때? 뭐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을 때 뭐 이럴 때 강풍이 잘 분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뇌우! 이거 틀린 사람 없겠지? 이번 모고에 저 나왔던데 이번에 맞췄어요. 틀리면 성숙 과정. 그치? 성숙 그거 나왔어요. 나왔잖아 1페이지에 있었어 첫 페이지 학생 ABC가 대화하는 문제 그치? 그래서 내우 설마 틀린 사람은 없겠지라고 생각했고 우박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불안정한 대기 즉 무슨 구름이 발달할 때? 적운형보다 더 적운형 중에 최강 무슨 운 그치 정란운이 발달을 했을 때 이런 내우나 우박 같은 것들이 발생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우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 상승 하강을 계속 반복할 때 그치? 그치 생긴다 그랬었고 내우의 3단계 성숙이 아닌가? 내우 3단계 2단계가 성숙인가? 오 그치 적운 단계 2단계가 성숙 단계 3단계가 소멸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준다 그랬지. 적운 단계에서는 무슨 기류? 상승 기류만 있고 성숙 단계에서는 상승이랑 하강 비 내리는 영역은 무슨 기류? 비 내리는 곳 하강 기류가 있는 곳에서 비가 내리고 마지막 소멸 단계에서는 무슨 기류만 있는? 약한 하강 기류. 그치 하강 기류가 있는 그 하강 기류만 있는 애들을 우리가 그 소멸 단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국지성호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국지적으로 비 많이 내릴 때 국지성호라고 얘기했었고 얘도 뭐 비구름 많이 발달했을 때 나타나겠지. 폭설 이런 것도 마찬가지. 폭설하면서 우리 기단의 변질 배웠었지. 그거 시베리아 기단이 어떻게 될 때 서해안 쪽에 폭설을 내린다 그랬어? 건조한 거 내려오는데 거기서 수증기 먹어가지고 어디서 수증기 그치 따뜻한 바다 그치 서해를 거치면서 수증기를 먹고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때 갑자기 구름이 엄청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폭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해서 기단 변질까지도 같이 배웠었죠. 그리고 한파는 주로 어떨 때 무슨 기단의 영향을 받을 때? 시베리아 기단 영향 받을 때 혹은 그때 좀 어려워서 잘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제트 기류가 약화됐을 때 뭐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나타난다고 해서 폭염은 엄청 더운 상태. 그리고 황사는 주로 어떤 계절에 잘 나타난다고 했었지? 봄 3에서 5월 정도 딱 땅이 얼었다가 녹기 시작하는 그때쯤 황사가 잘 나타난다고 했었고 황사가 나타나려면 일단 발원지에서는 무슨 기류가 있어야 돼? 상승 기류. 기압으로 따지면 저기압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오려면 무슨 바람 타고? 상공에서? 편서풍 타고 흘러오다가 우리나라 근처에서 무슨 기류 있을 때? 하강 기류. 무슨 기압?
고기압일 때 피해가 커진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해수의 성질, 화학적 성질에서는 염분, 용존기체 배웠었는데 염분의 농도를 결정하는 요인. 그치? 뭐랑 강수량? 증발량과 강수량. 그리고 또? 빙하의 해빙과 결빙. 그치, 빙하 해빙과 결빙. 또? 그거 담수. 담수의 유입.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에서 염분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우리 거의 일주일 전에 했나? 그치. 그 용존 기체 두 가지 배웠었어. 이산화탄소랑 산소. 산소는 표층에서 어때? 상대적으로 양이? 많고 깊이 들어갈수록 적어졌다가 더 깊이 들어가면 많아져. 표층에서 많은 이유? 광합성을 해서. 뭐를 뭘로 바꿔줘,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주기 때문에 벌써 졸리지?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다시 왜 줄어들어, 산소가? 그치. 생물의 호흡, 그리고 뭐 사체 분해 이런 걸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다가 다시 깊이 들어가면 심층에서의 영향을 받아서 많아진다. 마찬가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표층에서 적고 깊이 들어갈수록 그냥 개만하지. 급격하게 많아졌다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냥 개만하지. 완곡하게 많아지는, 점점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형태를 보였죠. 걔 같은 경우도 이유는 거의 비슷했다라고 얘기했었지. 해수 층상 구조, 혼합층, 수온약층 심했지. 혼합층은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바람이 섞어줘서. 그러면 수온약층에서는 안정한 층이야, 불안정한 층이야? 안정한 층. 왜? 윗부분이 온도가 높고 아래쪽이 차가워서 굉장히 안정된 층이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심해층은 온도가 제일 낮아. 낮은 이유는? 추워서. 햇빛이 그치?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하지 못하고 또 수온약층이 교류를 막아주고. 수온약층 교류도 막아주고 또 실제로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애들이 퍼진 거야? 심층수가 그 응. 지방 쪽에서 내려요. 그치? 극지방 쪽에서 만들어진 그 심층, 아니 저기 뭐냐, 엄청 차갑고 염분이 높은 해수들이 깊이 들어가서 전 세계 아래쪽에 쫙 깔리기 때문에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보인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면 위도로 따졌을 때 수온약층이 잘 발달한 곳은? 위도? 수온약층. 약층이요? 응. 적도부가요? 그치. 저위도. 수온약층이 발달했다는 거는 온도차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위도 부근에서 수온약층이 발달한다고 할 수 있겠고, 반대로 혼합층이 잘 발달하는 곳은? 바람이 많은 중위도 부근에서 혼합층이 잘 발달한다 라고도 얘기했었죠. TS도 수온 염분도 같은 경우는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점점점 밀도가 커진다 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동일한 밀도인 해수를 섞게 되면 밀도는 오히려 더 커진다 라는 얘기도 했었죠. 이것도 간단하게 보면 지난 시간에 했지만 우리나라 주변 해수 봤을 때 계절로 따지면 수온은 당연히 여름철이 높고 겨울철이 낮다라는 것. 위도로 따졌을 때 당연히 저위도 쪽이 온도가 높고 고위도 쪽이 낮다라는 것. 지역으로 따졌을 때 황해 같은 경우에는 육지 영향을 받아서 수온 영도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특징이 있었고, 남해는 쿠로시오 해류 영향받아서 연중 따뜻하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염분으로 가게 됐을 때 여름철에 강수량이 엄청 많아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 표층 염분이 작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남해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쿠로시오 해류 영향받아서, 듣고 있어? 표층 염분 높은데 여름철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담수 영향 받아서 염분이 낮아진다. 그래서 계절에 따른 염분 차이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황해는 온도든 수온이든 염분이든 항상 표층 그 지역 하천수 유입으로 인해서, 즉 지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애들이라서 염분으로 따졌을 때도 담수 유입을 계속 받으니까 염분이 최저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표층 수온으로 따졌을 때도 육지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수온의 영도차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 정도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복귀가 됐어? 네. 아, 나 오늘 걱정이네. 그래서 다 배우고서 또 문제 빡세게 풀면서 돌리면은 폼이 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겠지?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오늘은 표층순환이랑 심층순환 이렇게 두 가지 할 거야. 사실 표층순환 같은 경우도 그냥 거의 외우는 게 전부고, 심층순환도 뭐 사실 나는 별거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치?
일단 표층순환에서는 기본적으로 대기대순환 배워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대기대순환 한번 했었잖아. 그래서 너네가 이거는 금방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내가 빨리 끝날 것 같다라고 예상은 했는데 설마 이것을 못 외우고 있는 1학년 통과 때도 한 그리고 2학년 지난 시간이 그리고 지난 시간에까지 수업을 한 우리 애들은 아무도 없겠지? 그래서 요게 거의 크게 한 뭉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표층이류 분포. 그때도 내가 통과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부쿠부켈 했던 거 기억나? 내가 막 부쿠부켈이라고 외워라 했었던 거 기억나냐? 맞나? 어쨌든 표층해류 외우는 거 이거 그냥 그치 기억나지? 그거 외울 거고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배우고 심층순환은 발생 원리 그리고 심층순환 분포 중에서 대서양 쪽에 있는 그 심층순환 그 분포 알지? 맨날 그 그래프랑 같이 나오는 그거 기억을 하면 될 거고 그다음에 해수가 순환됐을 때 그냥 기후가 같이 변화한다 이런 것만 배우면 오늘 끝나요. 크게 어려운 건 없지만 한번 쭉쭉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기대순환 우리가 표층순환을 배우기 위해서는 대기대순환을 먼저 알아야 돼. 왜? 표층순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에 의해서 나타나는 순환을 말하게? 그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서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순환이 표층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 표층순환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대기에서 지속적으로 불고 있는 그런 바람 이런 바람과 관련된 대기대순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야 한다. Who are you? 야 우리 그거 할래? 이제 수업 시간에 휴대폰 울리면 단체로 그 읽어주기 이런 거 뭔지 알지? 이렇게 갑자기 울리면 읽어야 되는 게 우리의 룰인 거야. 어때? 그치? 상관없어요. 일단 대기대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위도별 태양 복사 에너지량의 차이 그리고 지구 자전 요 두 가지로 인해서 나타나는 전 지구적인 규모의 순환을 대기대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치? 위도별 태양 복사 에너지의 차이 같은 경우는 일단 지구가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구형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여기 태양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들어오는 면적을 비교를 하게 되면 동일한 양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저위도 부근에서는 얘가 다이렉트 수직으로 빡 받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은 머리 위에 중앙에 정수리에 이렇게 태양 복사 에너지를 빡 받는 거야. 근데 이쪽 부근에 서 있는 사람은 가정을 했을 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비스듬하게 이렇게 들어올 거잖아. 태양 복사 에너지가 쭉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 동일한 양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면적 자체가 얘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에 걸쳐서 동일한 양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 그림 안 그려줘도 돼? 1학년 때 열심히 내가 설명해줬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위도 부근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고위도 부근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와서 이런 위도별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차이 때문에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저위도 부근의 에너지는 고위도로 올라가고 고위도에 있는 애들은 저위도로 내려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단 커다란 하나의 순환이 만들어진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그냥 에너지가 가장 많은 저위도 부근, 즉 적도 부근에서 다이렉트로 에너지 제일 적은 고위도로 한 번에 쭉 보내주는 것. 이런 식으로 이거 보일라나? 몰라. 보여? 이렇게 다이렉트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게 사실상 진짜 제일 효율적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대기대순환 모형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쪼개져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로 쪼개져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저 그림 굉장히 잘 그려주는 거. 요거 그림? 그래서 나 아직 안 지웠잖아. 그래서 애들이 그 나와가지고 저희 저거 배웠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거는 3학년 형 누나들이 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너네도 곧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지. 어쨌든 여기에 특징을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세 가지 세포로 쪼개져서 나타난다. 요 덩어리 자체를 세포라고 부르거든. 우리 생물에서 세포라고 부르는 것처럼 얘도 한 덩어리를 세포라고 부르는데 요 지구에 나타나는 대기대순환은 3세포 모형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특징은 남반구랑 북반구가 완전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요 대기대순환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리 그림 아까 내가 그림을 안 그리긴 했지만 여기에 잘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동일한 양의 햇빛이 적도 부근에서는 다이렉트 90도 이렇게 딱 내리꽂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집약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본다면 고위도 부근에서는 넓은 영역에 걸쳐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고려를 한다면 저위도 부근이 훨씬 더 많은 양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것들을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적도 부근에는 실제로 우리 지구에서도 나가는 복사 에너지가 있어.
없어? 있어.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구에서 나가는 복사 에너지는 뭐라고 불러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 지구 복사 에너지는 무슨 선 영역? 빛으로 따져서 빛에는 굉장히 다양한 빛이 있잖아. 그치?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 영역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집중하고 있어? 그러면 너의 다크서클이 살짝 드리운 것 같은데. 땡큐. 반면에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어떤 선 영역이 이게? 가시광선 영역에서 들어오는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구에서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 그리고 태양에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들을 그래프로 한번 쭉 그려봤을 때 지금 보면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도 부근에서 많고 그 다음에 고위도 부근으로 갈수록 좀 줄어들긴 해. 태양 복사 에너지처럼. 태양 복사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적도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어지는데 이 그래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로 적도 부근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지구 복사 에너지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차지를 하고 반대로 고위도로 가면 오히려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보다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많은 거야. 그러면 적도 부근, 이거 정확하게 표현하면 두 개가 딱 교차하는 지점이 위도 38도 부근이거든. 남반구, 북반구 포함해서. 그래서 위도 38도까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고, 즉 들어오는 양이 더 많은 거야. 반대로 38도 이상의 위도에서는 나가는 에너지, 즉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보다 더 많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적도에서 38도 부근에서는 계속 들어오는 양이 많으니까 에너지가 자꾸자꾸 축적되고 반대로 38도에서 극지방까지는 계속해서 나가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야. 이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뭐가 등장해? 대기 대순환. 즉 대기가 큼지막하게 순환을 하면서 대기의 대순환이잖아. 대기가 큼지막하게 순환을 하면서 저위도에 있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주게 된다. 실상 대기뿐만 아니라 해수가 이동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고 또 뭐 예를 들어 대기의 순환 중에서도 태풍 이런 거 배웠었잖아. 태풍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저위도에 있는 열을 가지고서 고위도로 가서 이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대기의 현상들 그리고 해수의 순환들 이런 것들이 이런 에너지 불균형, 지구의 에너지 불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더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원리 두 가지는 첫 번째 미도별 태양 복사 에너지의 차이, 두 번째 3세포로 쪼개지는 이유는 바로 전향력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전향력, 북반구에서는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 방향이 무슨 쪽? 오른쪽으로 작용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남반구에서는 우찬 전향력은 물체 진행 이거 뭔데? 물체 진행 방향이 무슨 쪽? 탈락. 그 뭐였지? 무한도전인가? 아 1박 2일이다. 1박 2일. 남반구 진행 방향이 왼쪽으로 작용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전향력이 없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저위도에서 남는 에너지를 다이렉트로 고위도로 보내주면 굉장히 쉬운데 실제로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해서 이 커다란 하나의 세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 개의 세포로 쪼개져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들을 3세포 순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아까 특징 얘기했을 때 남북반구가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요건데 너무 잘 그려서 다시 그리기 아까운데 다시 그려볼까? 아, 괜찮아요. 그래? 그러면 너네가 한번 대답을 해봐. 볼 거잖아. 안 그럴게요. 그럼 다들 저쪽을 바라봐. 내가 절로 갈게. 한다. 일단 세포부터 먼저 물어볼게. 아니다. 저기압, 고기압부터 먼저 물어봐야지. 위도 0도, 30도, 60도, 90도로 쪼갰을 때 위도 0도 부근은 무슨 기압? 저기압. 위도 30도 부근은? 고기압. 60도 부근은? 저기압. 90도 부근은? 고기압이다. 일단 3세포로 쪼개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위도 0에서 30도 사이에서는 무슨 순환? 헤들리 순환. 다들 조용해졌죠? 위도 30에서 60도는 무슨 순환? 페렐 순환. 60에서 90도는 극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각각의 순환들에 의해서 지상 부근에서 부는 바람의 이름을 기억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위도 0에서 30도 부근에서 부는 바람의 이름? 무역풍. 위도 30도에서 60도 받아. 야, 스피커폰으로 받아. 끊어. 받아주면 안 돼. 너 일부러 벨소리 해놓은 거 아니야 혹시? 컨텐츠를 위해. 한다. 위도 30에서 60도 사이의 지상에서 부는 바람의 이름? 편서풍. 위도 60에서 9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의 이름? 극동풍이라고 얘기했었어. 바람 방향은 다들 알아? 북반구의 무역풍은 무슨 무역풍이라고 부를까요? 북동무역풍. 북동무역풍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지점이 북동 쪽이라는 거야. 그치? 바람의 이름은 바람이 시작하는 점을 이름을 붙이니까. 그러면 편서풍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야?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야?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 극동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 즉 북동무역풍이랑 극동풍이랑 바람의 방향이 똑같죠. 그리고 마지막 너네가 기억하기 좀 헷갈려하는 것. 위도 0도, 즉 적도 부근은 무슨 대라고 얘기를 할까요? 기압대, 적도, 저압대, 혹은 열대 수렴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두 번째, 위도 30도 부근은 뭐라고 부를까요? 아열대, 고압대, 혹은 중위도 고압대라고도 불러요. 근데 아열대, 고압대가 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긴 해. 위도 60도 부근은 한대전선대. 한대전선대에서 뭐 많이 생긴다 그랬었어? 그치. 온대저기압이 한대전선대 부근에서 잘 만들어진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극지방. 극고압대라고 부른다. 뭐 그런 게 있어? 다시 물어볼게. 위도 0에서 30도 부근에 있는 순환세포의 이름? 헤드릴 순환. 30에서 60도? 헤드릴 순환. 60에서 90도? 여기서 간접 순환은? 누구? 페렐 순환이 간접 순환. 즉 열적인 요인에 의해서 도는 것을 열적 순환 혹은 직접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양 사이드에 있는 애들 때문에 강제로 돌고 있는, 즉 뜨거운 데서 오히려 하강 기류가 나타나고 차가운 곳에서 오히려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보이는 곳을 우리가 간접 순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다시 기압대로 가서 0도 적도 저압대 혹은 열대 수렴대. 위도 30도 아열대 고압대. 경호야 위도 60도. 너 빵 먹으러 왔지 오늘?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한대 전선대. 위도 90도는 극고압대라고 얘기를 한다. 이제 바람으로 가서 이런 대기대 순환은 전 지구적인 규모로 나타나거든. 왜냐면 이렇게 저위도 쪽에서 태양복사 에너지가 많고 고위도 쪽에서 태양복사 에너지가 적은 이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전체적인 바람, 즉 대기대 순환 같은 경우도 그냥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운 바람, 위도 0도에서 30도에서 부는 바람의 이름? 북반구는 북동무역풍, 남반구는 남동무역풍이죠. 위도 30에서 60도에서 부는 바람? 편서풍. 그리고 위도 60도에서 9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 극동풍. 이런 세 가지의 바람 같은 경우는 대기 전체에서 나타나는 순환이기, 대기 대순환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시기에도 늘상 불고 있는 바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오케이. 수월한데?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지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지구 삶의 전반에 걸쳐서 물론 지역적으로는 고기압, 저기압에 의해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평균을 내봤을 땐 항상 이런 바람들이 계속해서 지구에서 불고 있는 거야. 그럼 지속적으로 이런 바람이 불어주게 된다면 바다에서도 지속적으로 바람의 영향을 받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런 지상 부근에서 부는 대기대 순환에 의한 바람에 의해서 표층에서 나타나는, 즉 해류의 표층 부근에, 아니 뭐라는 거야, 해수의 표층 부근에 해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해양의 표층에서 해수가 이동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표층 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순환? 표층 순환. 그래서 이 표층 순환이 내가 뭐 때문에 나타난다 그랬어? 대기대 순환에 의한 바람 때문에 나타난다 그랬지. 바람을 한자로 얘기하면 풍이라 그래. 풍향 이런 거 할 때도 바람 풍자 쓰는 거잖아. 방향할 때 향자 써서 풍향. 그런 것처럼 바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순환이라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중요한 건 아닌데, 표층 순환 자체를 풍성순환이라고도 얘기를 해. 바람에 의한 순환이라서 그 풍성하다 할 때 그 풍성 아니고 진짜 이상한 잔머리만 좋아 아주. 그래서 풍성순환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것. 나는 그 적도 발륜과 걔가 개웃기더라. 적도 반류 왜? 혼자 막 이거 이상하게 진짜 반대로 걸리잖아. 그게 왜 웃겨? 웃기잖아. 마이웨이 그거 이따 내가 왜 그런지는 알아? 몰라요. 그 뭐야 이게 뭐 그 연어야?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연. 이거 높이 아무튼 얘가 여기 높이가 올라가가지고 물 빠지면서 쫙 옆으로 오는 거 아니야? 정답은 이따가 알려줄게. 그래서 이런 표층순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기대 순환에 의해서 부는 바람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기 때문에 얘들은 커다란 환류를 이루게 돼. 커다랗게 순환하는 그런 애들을 환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표층순환은 환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층순환은 환류를 이뤄서 자꾸자꾸 순환하는 이런 흐름을 표층순환이라고 하는 것이고, 각각의 지점에서 흐르고 있는 그 표층에서 나타나는 해류는 그냥 말 그대로 표층해류라고 해. 표층 해류를 큼지막하게 봤을 때 돌고 있으니까 이 전반적인 흐름을 표층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조그만한 영역에서 보는 그 바닷물의 흐름은 말 그대로 바다 해자에 흐름 유자 써서 표층 해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대기대 순환으로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흐르는 해류는 표층 해류, 이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순환은 표층 순환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해수의 표층 순환, 일단 우리가 이것들을 외워야 돼. 이게 끝이야? 그치? 외워야 돼. 요거. 그치? 아까 순환이라 했잖아. 각각의 이런 해류들의 이름을 일단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 이 환류라고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그냥 이런 해류들에 의해서 돌고 있는 커다란 순환이 아까 내가 표층 순환이라고 얘기했지? 그냥 돌고 있는 흐름이라서, 북태평양 쪽에서 돌고 있는 흐름이라서 요 덩어리를 북태평양 환류. 얘는 무슨 태평양 환류 그럼? 남태평양 환류. 얘는 대서양 북쪽에서 돌고 있는 환류라서 북대서양 환류. 얘는 남대서양 환류. 얘는 인도양 쪽에서 돌고 있어서 인도양 환류.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보통 환류의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는 잘 나오진 않고, 주로 나오는 것들은 이 해류의 이름이라든지, 혹은 얘가 따뜻하냐, 즉 난류냐 혹은 한류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것,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내 예상 이제 너무 사실 태평양을 너무 많이 물어봤어. 그래서 내가 볼 때 이제는 대서양의 이름까지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플러스 내가 완벽하게 대비를 하고 싶다면 대서양 혹은 그러니까 남반구까지도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같이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 안나? 안나 얘기 또 PTSD 온다 또. 혼자서 열심히 얘기했던. 일단 어차피 이 해류들의 이름을 외워야 되니까 해류 이름부터 일단 같이 기억을 해볼게. 가장 대표적인 게 북태평양 환류예요. 얘는 이것도 다 앞글자 따서 외워. 부쿠부켈. 뭐라고? 부쿠부켈. 부쿠부켈. 어떻게 부쿠부켈. 부쿠부켈 한 번 하면 잘 안 까먹던데 나는. 부쿠부켈. 자, 여기는 부쿠부켈이야. 부쿠부켈. 너네 쿠루쿠루 알아? 쿠루쿠루는 아는 거. 나 어릴 때 TV에서 해줬던 만화인데. 쿠쿠나 쿠쿠는 초밥집 아니야? 맞아요. 쿠 음료수 알아? 네 알아요. 맛있어. 오, 그거 어떻게 알아? 쿠 몰라? 근데 너네 어떻게 알아? 너네 시대 때는 쿠 광고 안 했잖아. 부쿠부켈. 다시 북태평양 환류 뭐라고? 부쿠부켈. 일단 적도 근방에서 흐르는 해류는 그냥 무슨 적도 해류 이렇게 부르면 돼. 적도에서 흐르는 해류인데 북반구 적도에서 흐르면 북적도 해류, 남반구 적도에서 흐르면 남적도 해류야. 알겠지?
그래서 북적도 해류 흐르고 북적도 해류는 어쨌든 적도 부근에서 흐르는 해류를 다 북적도 해류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반구 적도에서 흐르는 해류를 북적도 해류라고 하기 때문에 북태평양에서도 북적도 해류가 있고 북대서양에서도 북적도 해류가 있어. 반대로 남반구로 가면 무슨 적도 해류가 있겠어? 남적도 해류가 있겠지. 그럼 남태평양 환류에서도 남적도 해류가 있고 남대서양 환류에서도 남적도 해류가 있는 거야. 어쨌든 적도 부근에서 보는 흐르는 해류는 적도 해류라고 부르고 북반구에 있으면 북적도 해류, 남반구에 있으면 남적도 해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북적도 해류 흐르고 여기에서 이제 육지를 만나서 육지 타고서 위로 쭉 올라가고 있는 이 흐름이 쿠니까 무슨 해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쿠로시오 해류. 그래서 여기 남반구래. 우리나라 남태평양 쪽에서는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난류랑 한류 이따가 배우겠지만 저위도 쪽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이 넘쳐난다 그랬지. 그래서 저위도에서 흐르고 있는 해류 혹은 저위도에서 올라가고 있는 해류들은 전부 다 따뜻한 해류예요. 반대로 고위도 쪽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하죠. 부족한 고위도에서 흐르고 있거나 혹은 그 고위도에서 흘러서 밑으로 내려오는 해류 같은 경우는 열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류, 차가운 한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드립이야? 나도 어떤 드립을 칠까 혼자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드립이 아니었네. 어쨌든 북태평양 한류는 북쿠 북해리고 시작점인 북은 무슨 해류? 북적도 해류. 쿠는 쿠로시오 해류다. 그리고 다시 북이 등장하는데 이 북은 태평양의 북쪽에서 흐르고 있는 해류라 그래서 그냥 북태평양 해류라고 불러. 별거 없지? 그리고 여기서 또 슉 가다가 육지에 막혀서 밑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 얘는 누구? 캘리포니아 해류. 여기가 캘리포니아 지역이 있어서 그냥 캘리포니아 해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다시 북태평양 환류. 북쿠 북해. 북은 처음 북적도 해류. 그 다음에 타고 올라가는 거? 쿠로시오 해류. 그 다음에 옆으로 슉 이동하는 거? 북태평양 해류.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캘리포니아 해류. 북쿠 북해. 북태평양에는 북쿠 북해이다. 어렵지 않지? 북대서양으로 가볼게. 북대서양도 쉬워. 왜냐면 밑에서 흐르고 있는 거 북적도. 그 다음에 대서양의 북쪽에서 흐르면 아까 태평양의 북쪽에서 흐르면 북태평양 해류였지. 대서양의 북쪽에서 흐르면 북대서양 해류가 되는 거야 그냥. 이해됐어? 그래서 북적도 해류랑 사실 북대서양 해류는 외울 것도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 북적도 해류랑 북태평양 해류는 외울 것도 없는 것처럼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면 아래쪽에서 흐르고 있는 거 북적도 해류. 그리고 위에서 흐르고 있는 거 북대서양 해류다. 근데 헷갈리는 게 아까 쿠로시오랑 캘리포니아처럼 이것도 양 사이드에 있는 애들이 조금 헷갈리는데 얘는 어떻게 배우면 되냐면 멕시카나야. 미쳤다. 박수! 이건 인정? 멕시카나. 그래서 이거 북적도 이거 북대서양이면 왼쪽 오른쪽 해서 멕시코 카나리아. 멕시카나. 이렇게 배우면 되는 거지. 굉장히 쉽죠? 멕시카나. 자, 그러면 북대서양 환류. 밑에서 흐르는 거 다시 누구? 북적도 해류. 위로 올라가는 거? 멕시코 만류라고 해. 얘는 만류. 근데 뭐 해류나 만류냐 중요하지 않아. 그냥 만 쪽에서 흐르는 해류라서 만류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다시 위쪽에서 흐르는 흐름은 북대서양 해류. 밑으로 내려오네. 카나리아 해류. 그래서 멕시카나만 외우면 북대서양 환류는 끝난다. 오케이? 쌤 오늘 그 영상 그 제목을 그걸로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할까? 그래, 야, 우리 이제. 멕시카노만 외우면 환류는 끝나. 아니, 그러니까 이거 나 진짜 영상 편집해주는 사람을 구하고 싶어. 진짜로. 아니, 꿈이 약간 뭐 방송국 편집자라든지 이런 애가 있으면 협력을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나 수익이 나, 요즘 나 광고도 붙는다? 아 진짜요? 완전 너무 웃기지? 근데 지금 구독자가 105명이고 그다음에 애들이 막 댓글로 막 시험 기간에 우리 수업했던 걸 보고 애들이 나의 수업 영상, 우리의 수업 영상을 보고 또 복습을 하나 봐. 그래서 누군가가 시험 기간에 복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눈물 이렇게 댓글을 또 달아놓은 거야. 하트를 봐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남적도 해류로 넘어가서 남적도 해류, 남태평양 환류로 가서 남태평양 환류도 어렵지 않은 게 여기서 흐르고 있는 건 남적도 해류. 그리고 밑에는 저 밑에서 흐르고 있는 건 남극순환 해류 하나가 이렇게 밑에서 쭉 연결해서 흐르고 있어. 남극순환 해류. 그러면 기억할 건 또 얘랑 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얘도 우리 어디서 많이 했었냐면 엘니뇨 라니냐 할 때. 아, 자기 맞네. 기억나? 페루 연안,
동오스트레일리아 연안 이런 거 했었던 거 기억나? 네. 그래서 그냥 이쪽에 페루가 있어서 페루 해류라고 부르는 거고 이쪽에 오스트레일리아 동쪽에서 흐르는 해류라서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네. 오른쪽에 있는 게 페루 해류.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얘가 오스트레일리아거든? 오스트레일리아의 오른쪽에서 흐르면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봐봐, 오스트레일리아, 이따가 하겠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서쪽에서 흐르면 서오스트레일리아 해류가 되는 거야. 이것도 쉽지? 이름은 이렇게 막장으로 외우는 것보다 약간의 이상한 우리만의 그 원리를 이해하면 되게 쉽게 외울 수 있다고. 그래서 남적도 해류 흘렀다가 봐봐. 아까 대기대순환은 대칭이라 그랬잖아. 여기서도 보면 무역풍이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고 있고 남동무역풍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람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해류는 바람의 영향을 이렇게 받아서 위도 0에서 30부근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해류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남적도 해류도 마찬가지 북쪽도 해류랑 동일한 흐름으로 흘러간다. 그러다가 오스트레일리아에 막혀서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가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남극 쪽에서는 남극 주변에 항상 무슨 해류? 남극순환 해류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남극순환 해류 이렇게 흘러가다가 또 대륙에 막혀서 올라가면 얘가 누구 해류? 페루 해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근데 남극순환 해류가 극순환이죠? 그 편서풍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약간 그런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야, 질문! 남극순환류는 어떤 바람에 의해, 나 나중에 물어볼랬는데 남극순환 해류는 어떤 바람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나 이거 통과 때도 물어봤었어. 내가 이거를 틀렸던 거 같은데 생각보다 틀렸던 경험이 있었거든. 편서풍이 하면 틀릴 것 같아. 근데 아니 소소풍이야. 일로 가야 되나? 일로 가려면 편서풍으로 그치? 얘들아 모를 때는 있잖아. 머리를 굴려. 내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논리적으로 어떤 답이 맞는지를 그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점점 날이 갈수록 우리가 릴스나 쇼츠 같은 걸 너무 많이 보잖아. 근데 릴스 쇼츠 보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게 없잖아. 거기서 알아서 다 알려주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보고 내가 우리 여동생이랑 거의 지금 절연한 상태로 살고 있거든. 엄청 크게 싸워가지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아서 여기서 뭐 동생 욕을 하면 안 되겠는데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러니까 동생이 고등학교 때, 내 동생이랑 나랑 6살 차이가 나거든? 동생이 고1일 때 내가 6살 차이니까 그때가 23살? 이때쯤이었지? 그래서 내가 걔가 시험 공부하는 거를 도와주겠다고 엄마가 자꾸 동생 시험 공부 봐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걔한테 시험 공부를 도와주겠다고 무언가를 알려줬어. 어떤 지식을. 그러고 나서 시험을 치고 시험지를 딱 가져온 거야. 잘 봤겠지? 라고 했는데 1, 2, 3, 4, 5번 중에 분명히 했던 내용인데 전혀 다른 답을 골라둔 거야. 너 이거 왜 이렇게 골랐어? 그때 내가 이렇다고 설명을 해줬잖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문제를 풀려면 내가 배웠던 지식에서 조금만 생각을 덧붙여서 그러니까 A라는 지식이랑 B라는 지식을 조합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였어. 근데 얘는 A라는 지식을 알고 B라는 지식은 아는데 이 두 개를 조합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조합해본 경험이 없는 거야. 그냥 살면서. 너무 슬프지 않아? 약간 응용하는 경험이 응용하는 경험이 없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 사실 릴스나 쇼츠 봐도 그냥 A는 A입니다. 혹은 뭐 C는 C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고 그냥 우리는 깔깔거리고 말지. A는 A입니다 라는 걸 보고서 우리가 그러면 A가 C랑 관련이 있으니까 A랑 C랑 관련인 건 B인가? 라는 생각을 잘 안 하잖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내가 분명 A도 했고 B도 했는데 이 답을 왜 모르지? 해서 그러면 너는 너가 고른 이 4번이라는 답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골랐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모르겠어서 제일 그런 거 같은 거를 골랐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서 이게 왜 그런지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나라면 해봤을 것 같거든? 그냥 답을 구하기 위해서 최종의 발악은 해야 되잖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다 끌어와서 과연 뭐가 맞을까를 내 상식까지 총동원해서 그거를 한번 연구해보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나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생각이 끝나버리면 사실 어떤 문제도 맞출 수가 없는 거지. 이거 좋잖아. 뉴스만 봐. 근데 사실 나도 맨날 릴스 보고 있긴 해.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인생의 철학에 관련된 것도 이런 것도 있잖아. 그냥 약간 지혜를 전달해주는 이런 릴스나 쇼츠는 난 굉장히 도움된다고 생각하거든.
뭐 인생에서 굉장히 힘든 순간을 마주했을 때 어떤 경험들이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좀 한 가지 어떤 대안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나 그래서 웬만해서 릴스나 쇼츠 같은 거 보면 다 그런 거 봐. 사실 릴스나 쇼츠는 잘 안 보고 인생 뭐 철학 이야기 막 뭐 잘 살아가는 방법 아니면 뭐 동기부여 영상 내가 이런 거 주로 잘 보고. 근데 어쨌든 뭐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도 시연이가 틀렸다 그래가지고 내가 잔소리를 열심히 한 건데 만약에 너가 그때 틀렸을 때도 남극순환 해류가 남극이니까 극순환인가? 그렇게 했었어. 그니까 극순환인가 라는 생각에서 끝났기 때문에 틀린 거야. 만약 거기서 이게 맞는지 검증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얘가 흐르는 흐름 방향이 어디지? 라는 것만 한번 딱 살펴봤다면 기본적으로 극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극동풍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지. 근데 표층 해류라는 것 자체가 백일의 순환에 의한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분명 배웠는데 왜 남극순환 해류는 오른쪽에서 왼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지? 라는 의문을 가지면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서 물론 두 개를 고민하다가 틀렸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다고 하더라도 틀릴 확률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너무 긴 잔소리를 했나? 이 하나를 위해서? 어쨌든 남극순환 해류를 봤을 때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근데 어쨌든 표층순환이라는 것 자체, 표층 해류라는 것 자체가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건데 근데 남극순환 해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는 것은 무슨 풍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한 5월쯤 지금쯤 모의고사쯤에 굉장히 자주 등장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직 외핵, 내핵의 뜨거운 풀룸, 차가운 풀룸 만들어진 위치 안 나왔잖아. 그런 만들어지는 위치 같은 것도 내가 볼 때 조만간 무조건 1년에 한 번쯤은 나오거든. 아 진짜요? 뜨거운 풀룸이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라고? 멘틀이랑 외핵 사이. 차가운 풀룸은? 너 바로 멘틀 지각 나왔죠? 어디랑 어디? 상부 멘틀이랑 하부 멘틀 사이. 그렇게 낚이지 말라 그러지. 상멘, 하멘 사이에서 차가운 풀로 만들어진다라는 것 막간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그래. 뒤에 많이 있어요? 나무.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빨리 끝내볼게. 다 했어. 진짜 다 했어. 안한 거죠. 심층순환 뭐 별거 없어. 그럼 이것만 보고 가. 뭐요? 딱 이것만. 이거 외우는 거. 아 네. 그리고 이제 남대서양으로 가면 남대서양 해류도 마찬가지로 적도부근에서 흐르는 거는 남적도 해류. 그다음에 극지방 쪽에서 흐르는 거는 누구? 남극순환류. 왼쪽 오른쪽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쓰잘데기 없는 건데 그냥 이거는 부뱅이라고 외웠어. 부뱅. 비읍. 약간 빅뱅 느낌 나는 부뱅. 빅뱅은 아니지만 부뱅. 브라질 해류랑 벵겔라 해류. 부뱅. 안 까먹는다 진짜. 북태평양 해류. 앞글자 따서 뭐라고? 북태평양 환류. 북후북켈. 그러면 북대서양 환류에서는 뭐 기억하라 그랬지? 멕시카나. 그러면 남태평양 환류는? 동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페루 해류. 남대서양으로 가면? 부뱅. 브는? 브라질 해류. 뱅은? 벵겔라 해류. 봐봐. 안 어렵지? 같이 하면 쉽다니까. 그리고 얘는 인도양 환류는 사실 잘 안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남적도 해류 똑같고 남극순환류 똑같고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서쪽에서 흐르니까 서오스트레일리아 해류 그리고 얘는 아골라스 해류라고 하는데 이건 좀 잘 안 나오긴 해. 아골라스 해류. 모잠비크 어딨냐? 혹은 모잠비크도 이쪽에 있지 않냐? 그치. 모잠비크 어딨냐? 이 그림에서는 없네. 근데 인도양은 웬만해서 잘 안 나오는 것 같긴 해.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인사. 빠이. 그래서 이제 다 했어 사실. 보면은 바람이 부는 것도 우리 아까 바람이랑 이 표층순환이랑 연관이 있다 그랬죠? 이 적도지방에서 나타나는 요 흐름은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열대순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얘는 보면은 적도 반류에서 적도 해류 어디냐면 여기서 흐르는 요 하나의 순환을 열대순환이라고 부르고 북반구에 있는 열대순환이라서 북열대순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북열대순환 맞지?
여기서 아까 이제 적도반류 얘기가 나왔었는데 적도반류는 아까 원리 너무 잘 말해줬어. 실제로 보면 북적도 해류랑 남적도 해류가 저기 아까 무역풍에 의해서 자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고 있잖아. 그럼 물이 자꾸 이쪽에 쌓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기본적으로 평형을 이루려는 성질이 있죠. 여기에 계속 물이 쌓여 있을 수 없잖아. 우리 그 저기압, 고기압, 태풍할 때도 태풍에서 저기압 부근에서 바람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 위쪽 부근에 공기가 많이 쌓여서 그쪽에서 바람이 나가면서 중간에 너무너무 바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공기가 많이 모이게 되면 약한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 라고도 얘기했었지. 기억나? 비슷한 원리로 얘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자꾸 해류가 이동을 하게 되면 이쪽 왼쪽 부근에 해류가 너무 많이 쌓여서 가운데 쪽을 틈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요 해류를 적도 반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돌고 있는 요 순환을 우리는 열대 순환. 그리고 이 위에 우리가 봤던 북후북헬 했던, 그리고 북대서양 환류 했던, 그리고 밑에 있었던 우리 이름을 기억했던 이 모든 이 순환들을 다 무슨 순환? 열대보다 좀 덜 따뜻한? 덜 더운? 아열대 순환이라고 부른다. 아열대. 여기. 그래서 북반구에서 돌고 있는 순환은 북아열대 순환, 남반구에서 돌고 있는 순환은 남아열대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남극 대륙에 막혀서 남극 순환리로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이상의 순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위쪽에도 조그맣게 돌고 있는 흐름들이 있어. 이거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돌고 있는 요 순환들이 있는데 요런 애들을 우리는 아한대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아한대 순환. 한 대보다는 덜 찹다 그래가지고 진짜 드립, 너네 드립은 왜 이렇게 잘 만들어 진짜. 그래서 그냥 흐름 따라가면은 이거 뭐 시계 반시계 이런 건 기억 안 해도 되지. 여기부터 시작해서 북적도 해류 혹은 남적도 해류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그냥 얘네 흐름 그대로 동그라미 하나 그리면 그게 순환이 되는 거거든. 그것만 보고서 그냥 시계 방향이구나, 반시계 방향이구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오케이? 기본적으로 아열대 순환 같은 경우는 다 무슨 방향? 시계 방향. 얘는? 시계. 땡. 얘는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이런 순환 흐름에서는 서쪽 부근에서 흐름이 조금 더 강하고 동쪽 부근에서는 흐름이 좀 약하게 돼요. 이게 전향력에 민수 저 졸리지? 너네 오늘 몇 등 했어? 체육대회? 2등. 전부 다? 같은 반 아니잖아. 2등. 3등? 2등? 중간? 2등. 잘 지었는데. 뭐가 제일 재밌었어? 뭐가 제일 재밌었냐고? 선생님 뭐. 아 선생님님. 아, 진짜? 꿀잼이었는데. 민서쌤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데리고 나갔으면 나 나갔을 텐데. 안 보였어요. 근데 교무실에 선생님 있었어.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남자쌤 누구? 무성쌤이라고 그 교생쌤. 아 진짜? 40cm 낮추는데 그걸 진짜 그걸 넣었더라. 나 솔직히 못할 줄 알았는데 그 맞아, 완전 그- 완벽한 여자 아니, 우승 후보. 근데 맞아, 진짜 무슨 뭐 하면 원래 남자들은 어깨가 누구 쌤? 여자 쌤은 누가 우승? 이런 이양민 쌤이었던 것 같아. 그 빨간색 그 네, 있잖아요. 네. 해병대 옷 어. 입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30cm까지 내려올 때 진짜 너무 가볍게 이렇게 해서 넘어가기를 아 진짜? 저 사람이 이기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툭 하고 걸려. 어찌됐든 서쪽 부근에 이렇게 봐봐. 중심 자체도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리고 흐름의 속도 자체도 서쪽이 더. 이거 지트에서 배웠는데? 왜 그렇게? 네? 아이 그럼- 지트에서 배웠는데 서한 뭐였지? 여기 저 서운 강화 현상. 서한 맞아. 저 지트에서 배웠어요. 이거는 전향력 때문에 그래요. 전향력 때문에. 실제로 전향력은 저위도 부근에서 그때도 내가 한번 알려준 것 같은데 저위도 공식 G2인 사람은 기억할걸? G2 배웠으니까 말해. 이거 배웠으면 전향력 공식을 안 배웠을 리가 없어. 아 사인 세타 무슨 사인 세타였는데? 이 오메가 V 사인 그렇군요. 세타. 이때 세타가 위도거든? 맞아요. 이게 전향력의 크기인데 이 위도라고 하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인 세타에서 세타가 커지면은 값이 커져 작아져. 커지니까 이 위도라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제로 전향력이 커져요. 그러면 봐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갈 때 기본적으로 다시 저위도랑 고위도 비교했을 때 어디에 전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요 식에 따지면 고위도의 전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향력이 크니까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전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북반구 기준. 그래서 가다가 전향력 때문에 자꾸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가.
그럼 물들이 이쪽으로 가면서 자꾸 빠져나가니까 요 흐름 자체가 약해지는 거야. 이해됐어? 반대로 아래쪽 같은 경우는 전향력이 약하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약한 전향력으로 인해서 물이 오른쪽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고 그냥 얌전하게 흘러서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물의 양 자체도 적다 보니까 굉장히 천천히 얘들이 흘러오는데 반면에 이쪽에서는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다이렉트로 물이 그냥 슉 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빠른 흐름에 의해서 서쪽에서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물이 몰려있는 것도 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고 그다음에 흘러가는 속도가 빠른 것도 서쪽 부근에서 흐름이 빠르다. 근데 이것은 사실 지투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제 너가 복살 배운 거라고. 모잠비크 해류 나왔다. 모잠비크 해류. 괜찮아요. 어쨌든 요거를 같이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흐름들이 어떤 바람에 의한 건지를 알아야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 다 알 수 있어. 무역풍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바람이니까 그냥 북쪽도 해류 이렇게 흐르네. 그리고 위도 0에서 30도네. 하면은 그냥 아 무역풍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편사풍은 기본적으로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이니까 어떤 그림을 딱 주고서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얘는 서에서 동으로 흐르니까 편사풍의 영향을 받았구나 라고 그냥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어떤 문제에서는 또 애매하게 줘. 위도 0에서 60도를 사이에 있는 것들 좀 애매하게 주고서 얘가 어떤 바람에 의한 건가라는 걸 물어보는데 실제로 바람의 종류를 알기 위해서는 이 위도, 예를 들어 0에서 30도에서 부는 바람은 무역풍이니까 무조건 0에서 30도에 있으면 어느 흐름으로 흘러도 무조건 전부 다 무역풍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해류가 흘러가는 방향을 통해서 어떤 바람인지를 추론을 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던 남극순환 해류. 남극순환 해류는 무슨 풍에 의한 것이다? 편사풍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표층해류 거의 끝나다가 표층해류 같은 경우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해류나 대기가 흘러가는 이유 자체가 미도벨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해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표층해류는 미도벨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주고 두 번째 해안지방 기후에 영향을 줘. 실제로 따뜻한 난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난류가 지나가게 되면 그 주변 지역은 기온이 좀 따뜻해지고요. 반면에 한류가 흘러가는 지역에서는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이 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 영양염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분배해주는 역할도 하고 흘러다니면서 생물을 확산하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 세 번째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위에 있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예시들 한번 보게 되면 그냥 별거 아닌데 뉴욕에서는 지금 밑에서부터 난류가 쭉 흐르고 있죠. 여기에 의해서 이제 일월 평균 비용, 그치, 상대적으로 좀 따뜻한 날씨를 보인다라는 것.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대충 기온을 비교하면서 난류가 영향을 준다, 뭐 주변 지역에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 표층순에서 라스트, 우리나라 주변 해류. 이것도 그냥 기억만 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커다란 난류의 흐름, 누구라고? 쿠로시오 해류가 들어오고 있다 그랬죠?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흘러가는데 여기서 쪼개져서 흘러 들어오고 있는 요 난류가 바로 스시마 난류라고 하는 난류. 요즘은 뭐 잘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진 애들을 지류라고 얘기를 하거든. 갈라져서 우리나라 남해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흐름을 스시마 난류. 그리고 여기서 우리나라 동해안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여기서 쭉 이어져서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져서 우리나라 오른쪽 동해 쪽에서 흐르고 있는 이 난류를 동한 난류. 무슨 한 난류? 동한 난류. 한국의 동쪽이라서 동한 난류가 아닐까? 그렇겠죠. 그치?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오고 있는 한류. 북한 한류. 고위도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차가울 수밖에 없겠죠. 북한 한류. 다시 밑에서 올라가고 있는 난류. 동한 난류.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동해 쪽에 있는 한류는 북한 한류. 그리고 황해 쪽에서 올라가고 있는 애는 황해 난류. 별거 없지? 뭐 할 게 뭐가 있나? 이게 끝인데? 그리고 북한 한류보다 더 위에서 온 애는 연해주 한류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어떤 문제집에 있는 거 정리한 거 쭉 보게 되면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다. 얘는 서한연안류라고 돼. 서한연안류는 뭐 올라갔다 내려왔다 지멋대로 계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런 애들은 중국 연안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 연안에서 나타나는 흐름이라서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동한난류랑 그다음에 북한 한류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타코야끼 맛있겠다.
그리고 민선이가 아까 얘기했던 조경수역. 조경수역이 뭐죠? 한류랑 난류랑 만나서 어. 좋은 물이 만나. 아주 좋은 어장이 형성돼. 이거 초딩 때부터 하지 않았어? 나 초딩 때부터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동안 난류는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따뜻한 난류고, 반면에 북한 한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차가운 한류죠. 두 개가 딱 만나게 되면 난류에서만 사는 애들, 한류에서만 사는 애들, 그 두 가지의 환경이 딱 겹쳐지게 되면서 엄청나게 황금 어장이 형성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경수역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서한에서 흐르는 거 무슨 연안류? 서한 연안류. 한국 서쪽에서 흐르는 연을 따라 흐르는 흐름, 서한 연안류. 중국 따라 흐르는 연안류는 중국 연안류. 그리고 밑에서 올라가는 난류는 황해 따라서 올라가는 난류는 황해 난류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합시다. 그리고 표층순에서 라스트, 진짜 찐막. 한류와 난류의 비교. 이거는 내가 저번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수염만 기억하면 돼. 뭐라고? 수염. 수염이 한 덩어리고 나머지는 다 따라가. 기본적으로 한류와 난류에서 비교하는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수온, 염분, 영양염류, 용존산소량, 식물성 플라크톤 이건 조금 더 플러스 추가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류를 딱 지목해주고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북후 북해를 배웠잖아. 쿠로시오 해류 이렇게 화살표 딱 해놓고 쿠로시오 해류는 난류예요, 한류예요? 난류지. 쿠로시오 해류를 딱 표시를 해놓고 얘는 영양염류가 풍부하다. 이런 식으로 성질을 내. 그러니까 즉 난류와 한류의 성질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수염만 같이 가고 나머지는 다 반대다라고 생각하면 돼. 난류는 수온이 어때요? 높아. 그러면 내가 수염이라 그랬으니까 염의 염이 염분의 염이거든. 수온이 높으면 염분도 높은 거야. 수온과 염분이 같이 가고 나머지는 다 따로 간다 그랬으니까 수온이 높은 애들의 영양염류는 낮고 그리고 플랑크톤의 양도 작고 용존산소량도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한류는 수온이 낮으니까 염분도 낮고 나머지는 높다. 난류는 수온이 높으니까 염분도 높고 나머지는 낮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 어? 위쪽 바닷물은 많이 안 짜요. 그래도 짜긴 짜겠지만 조금 덜 짜겠지. 난류보다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한류는 수온 낮고 염분 낮고 영양염류 높고 용존산소량 높고 식물성 플랑크톤도 많다. 난류는 수온이 높기 때문에 염분도 높고 영양염류 낮고 용존산소량 낮고 식물성 플랑크톤도 적다. 이렇게 수염만 기억하면 끝난다. 표층 순환 여기서 끝났어. 3분만 쉬고 내가 15분 만에 심층 순환 끝내도 돼? 네. 그래, 3분만 쉬자. 6시쯤 끝나겠구나. 그니까 아까 우리 할때 30, 60에서 이런 거 외워야 돼요. 뭐? 나도 옛날에 외우기 싫어가지고 안 외웠는데 나중에 이제 수능 완성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문제들이 뭐 지역으로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요즘에 뭔가 자주 본 것 같아 그런 문제들을. 신강 지역, 용생 지역. 그래서 심층순환이 더 빨라, 표층순환이 더 빨라. 표층이 훨씬 빨라. 표층이 빨라. 지금 막 10만 점씩 걸리고 있어. 오. 아 진짜? 그렇대. 그렇구나. 나 그 문제 맨날 틀려. 속도를 몰라가지고. 녀석아 누가 봐도 안쪽이 느리지. 둘 중 하나가 빨라지면 나머지 하나도 빨라지겠고. 하나 더 있는데 이상한 문제가. 뭐였더라? 이상한 문제 맨날 틀리는 하나 있었는데 그런 거 없어. 으짜. 괜히 일찍 시작하자고 했다가 너네 문제만 더 풀렸네. 근데 꼭 같이 하고 싶었어. 왜냐면 따로 하면 너네가 그치 시간도 안 재고 그다음에 안 풀어오거든. 난 무조건 안 풀었어. 그니까. 배고파. 밥 뭐 먹지? 배고프다. 뭐 손에 집히는 거 먹어야 돼. 배고프다. 빵 있잖아 빵. 저 빵 먹어. 크림을 싫어하니까. 크림이 너무 싫어. 왜 싫어? 케이크도 안 먹어. 왜? 초코 케이크도 안 먹어? 완전 초코는 먹는데 초코 크림 들어가서 안 먹어. 또 이거 뭐냐?
우유도 안 먹어? 우유 먹죠. 치즈도 먹어. 근데 왜 크림? 느끼해 크림이? 그냥 크림이 싫어. 이유 없어? 딱히 그냥 싫은데. 뭐 싫은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 식감도 있을 수 있고 맛이 있을 수도 있고. 입에 가득 차는 그 느낌. 내 중1 때 저랬는데 나도 근데 어릴 때 크림을 싫어했다? 근데 어릴 때 무슨 만화를 봤는데 만화에서 생크림 케이크를 너무 맛있게 뭔가 진짜 어릴 때 토니커 아니야? 아, 어릴 때는 토니커.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맨날 그 생각으로 엄마한테 생크림 케이크 사달라 그래서 선생님 어릴 때는 미래소년 코난 같은 미래소년 우리 나 꿈비 파티실 그 시대 아니야? 너네가 꿈비 파티실 시대 아니야? 그렇죠. 뽀로로 전성기 때 마치 뽀로로 참 미친 전성기였죠. 너 뽀로로야? 네, 진짜 뽀로로 진짜 완전 파워레인저 그 뭐야 그 텔레토비는? 본 적도 없어요 진짜. 텔레토비는 살짝 무서운 아이 텔레토비 살짝 그 불쾌한 골짜기 언저리에 있지. 토마스 기차도 내가 느끼기에는 약간 불쾌한 골짜기. 그치? 토마스 좋아했던 것 같은데 불쾌한 골짜기 다음에 버스? 이렇게 마음. 타요 맞아. 타요가 아 타요. 타요가 진짜 그건데 타요가 진짜 재밌어. 아 배고프다. 됐다 달리자. 15분 빡 달리고 가자. 해도 될까? 또 나 혼자 신나있지? 난 항상 이거 방송할 때 텐션이 너무 높아. 오예. 그 일주일 쉬고 하니까 나 너무 감회가 새롭고 너무너무 즐거워. 가벼워. 무슨 뜻인지 모르. 가볍대. 왠지 모르겠는데 가볍대 자꾸. 한다. 두 번째는 심층순환. 아까 표층순환이 표층에서 흐르는 나타나는 해수의 순환이었다면 심층순환은 말 그대로 저기 깊은 바다 깊은 아래쪽에서 나타나는 순환을 심층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심층순환 먼저 정의부터 보면 표층에서 수온이 어떻게 되거나 낮아져야 차가워야 밀도가 커져서 밑으로 가라앉겠지. 혹은 염분이 높아지거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 밀도를 결정하는 요인 세 가지. 수온, 염분, 수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근데 수압은 큰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얘기했어서 수온과 염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표층에서 수온이 낮아지거나 염분이 높아져서 밀도가 높아진 해수가 밀도가 높아지면 무거우니까 가라앉겠죠. 밑으로 가라앉아서 나타나는 해수 순환을 우리는 심층순환이라고 얘기한다. 아까 표층순환은 내가 무슨 성순환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어? 바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풍성순환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랬지. 심층순환도 다른 별명이 있는데 얘는 수온 혹은 그러니까 수온이나 염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순환이라서 열염순환이라고도 얘기해. 열염순환. 열과 염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순환이라서 열염순환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봤던 것 같아 멋있던 거지 이거는 너네 원리 잘 아니까 쉬워. 그냥 극지방 가면은 날씨가 추워 안 추워? 엄청 춥지? 그러면 냉각되니까 온도가 낮아져서 밀도는 커지겠죠. 밀도 커지면 무거워지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지. 내려가서 이제 어딘가로 퍼져야 되니까 극지방에서 만들어진 애들은 가봤자 어디밖에 없어. 저희도 그치? 저희도 막 내가 제일 높은 고緯도에 있는 애들이야. 여기에 있는 애들이야. 어딜 가도 전부 다 저희도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 저희도 쪽으로 송아 졸려? 저희도 안승기를 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 조금? 저희도로 이동을 하고 얘들이 저희도 쪽으로 쭉 가다 보면 또 언젠가 또 수온이 높아진다거나 혹은 수온이 높아진다거나 혹은 밀도가 또 그런 과정에 의해서 낮아진다거나 하겠죠. 그러면서 다시 위쪽으로 슉슉슉슉슉 올라와서 다시 표층수가 되고 이 표층수가 다시 극지방으로 어떻게 이동을 해서 여기서 또 냉각이 일어나면 또 깊이 들어갔다가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제로 이런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은 연결되어 있는 이런 흐름을 보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아까 너네가 또 너네끼리 너무 우리는 유용해. 너네끼리 호기심에 의해서 너무 유용한 질문들을 많이 주고받아. 나 너무 뿌듯해. 표층순환에 비해서 심층순환의 유속이 느린 이유는? 115페이지. 교과서 115페이지야 이거는. 아 115페이지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답은 없어.
답은 없다고요. 느린 이유 일단은 위에는 바람이 그치, 위에는 어쨌든 바람의 영향을 받고 밑에는 심층수는 뭐에 의해서 나타나는 순환이라고 그랬지? 무거워서 뭐? 수온과 염분. 그치, 수온 염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밀도 차이로 나타나는 애들이라고 했지. 근데 실제로 표층수는 바람이 불면 그냥 흘러가는 건데 심층순환이 나타나게 되려면 그 온도와 즉 수온과 염분의 차이가 있어서 밀도 차이가 나야 얘네가 흘러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심층에 있는 애들은 주변 해수끼리 밀도 차이가 크게 나지가 않아. 기본적으로 지들끼리 비슷해. 그렇기도 하고 뭐 부력 이런 것들, 부력이라는 것들이 좀 작용을 해서 그 부력에 의해서 뭐 저항을 받기도 한다, 이런 어려운 말도 있나, 이런 거 뭐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심층 순환, 심층 해수들끼리는 밀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냥 유속이 표층 순환에 비해서 훨씬 느리다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알겠지? 이런 거 틀려오면 진짜 머리카락 10개 뽑아서 여기 제출하기. 탈모 같은데. 탈모 같아? 수개. 야, 근데 탈모는 어릴 때부터 관리해야 된대. 그리고 생각보다 나는 몰랐거든? 근데 남자애들도 그렇고 여자애들도 그렇고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탈모에 대한 고민을 진짜 심각하게 하더라고. 아, 진짜. 나 몰랐거든? 근데 특히 남자애들은 그게 좀 더 심하더라. 탈모에 대한 고민이. 그래? 그래도 머리빨 생각보다 크다고. 내가 여기서 내 머리카락이 다 없다고 생각해봐. 탈모 와서 이제 다 진짜 빠져. 그래도 나랑 놀아줄 거야? 스님도 월급 받냐? 어? 그러게 궁금하다. 뭐라고? 스님도 월급 받네. 스님도 있을걸? 아니면 뭘로? 아, 그치, 그럼 속세. 근데 스님도 옷은 사 입어야 되잖아. 절복. 저는 진짜 신발 떨어지면. 의식주는 의식주 그 안에서 다 해결하잖아. 지금 키워서. 그거 돈은 어떡하는데? 그럼 우리 다음에 수능 끝나고 우리끼리 절로 답사가서 스님에게 한번 여쭤보자. 아니요. 우리끼리 할 미래의 꿈들을 계속해서 펼쳐놓는 거야. 그래야 빨리 수능이 기다려지지. 800 말고 1.0. 물보드 차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 기단 했던 것처럼 기단은 공기의 덩어리였잖아. 마찬가지로 물의 덩어리를 우리는 수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퇴적암 중에서 화산 세설물들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세설성 퇴적암 중에서 화산. 입자 크기가 몇 미리 이상인 애들이 가장 큰 애들이었어. 64. 64mm 이상. 64mm 이상인 입자 크기를 가진 애들을 뭐라고 불렀어? 할게. 10K요. 그건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 아니야? 아, 암석 말고 돌? 화산탄 혹은 화산? 그치, 걔 기억나지? 암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때도 괴 할 때 내가 덩어리 할 때 괴자를 쓴다라고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것도 그냥 물의 덩어리를 수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수괴라고 하는 것은 기단에서, 그러니까 우리 공기할 때, 대기할 때 기단 같은 경우도 어떤 걔들의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뭉쳐둔 것을 기단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수온이랑 염분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해수 덩어리를 우리는 수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기단 같은 경우는 기단의 변질이 굉장히 쉽게 일어났었잖아. 내가 시베리아 기단, 우리 아까 서해안 폭설 얘기하면서 시베리아 기단이 따뜻하고 습한 바다를 지나오면서 얘들이 갑자기 습기 엄청 머금고 그다음에 따뜻하니까 상승기류 많이 발달해서 구름을 높이까지 만들어서 정라눈이 형성돼가지고 서해안 지방에 폭설을 내린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실제로 기단은 굉장히 주변 환경에 취약하게 잘 변하는 애들인데 수계는 일단 염분이나 수온이 한번 딱 결정되면 웬만해서 바뀌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바뀌지 않는 이런 성질을 해수의 보존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건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야. 그냥 해수의 수계는 굉장히 보존력이 높다라고 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해수의 보존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물덩어리들이랑 굉장히 구분이 쉬워요. 왜냐면 얘만의 고유한 성질을 잘 잃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수의 보존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여기 보면 기존 지역의 표층 수온이나 염분을 간직하고 있어서 그리고 잘 섞이지도 않아서 얘들이 물덩어리들을 식별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심층순환 요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로 이제 북대서양 심층순환 관련된 내용이죠. 조금 이따가 볼게. 일단
심층순환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지역을 잘 보거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보는 게 이 대서양에서 나타나는 심층순환. 대서양 심층순환을 먼저 본다면 실제로 대서양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린란드 해역, 북반구에 있는 그린란드 해역과 그다음에 남극에 있는 대륙. 여기 보이죠? 지금 80도 S. 여기는 남반구야, 북반구야? 남극 쪽. 그다음에 60도 N 쪽. 그린란드 해역이 60도 N. 한 위도 북반구 60도 쪽에 있는 게 그린란드 해역인데 여기에서 얘들이 심층순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순환들을 일으키고 있더라. 그래서 요 내용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 요 수계들의 특성을 기억하는 것으로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분명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각각 기억해야 되는데 일단 요걸 볼까? 대서양 심층순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수기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남극 중층수, 두 번째는 북대서양 심층수, 세 번째는 남극 저층수. 위에서부터 순서대로야. 다시 가장 위에 있는 게 누구? 남극 중층수, 중간에 있는 애들 중층수. 그 밑에 있는 게 북대서양 심층수. 제일 밑에 깔려 있는 게 남극 저층수.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물론 남극 중층수 위에 표층수가 있긴 해요. 표층수. 좀만 힘내줘. 알았지? 표층수. 표층수. 일단 남극이라는 이름이 붙은 애들은 남극에서 만들어진 애들이야. 그치? 남극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남극에서 만들어지는 건 그냥 남극 대륙 근처. 여기서 만들어진 애들이 그냥 남극 땡땡땡이 되는 거야. 거기서 앞에서 내가 정리해둔 것처럼 실제로 표층수는 대략 한 표면에서 200m까지를 표층수라고 얘기를 하고 중층수는 한 1500m까지 그리고 심층수는 4000m까지 저층수는 4000m에서 완전 저 바닥까지를 저층수라고 얘기를 한다. 요 수치까지는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니다. 기억해야 된다. 이거 작년 수능 완성에 나왔던 것 같아. 근데 이 정도만 기억해. 남극 중층수는 7에서 12, 700에서 1200 북대서양 심층수는 1500에서 4000 남극 저층수는 4000m 이하. 그냥 한번 보면 웬만해서 잘 안 까먹어. 이것도 나의 가스라이팅인가? 제일 위에 있는 남극 중층수는 700에서 얼마? 1200. 북대서양 심층수는 1500에서 4000. 남극 저층수는 4000 이하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사실 이해가 아니라 기억하는 거지. 그리고 북대서양 심층수 같은 경우는 그린란드 해역, 북반구에 있는 그린란드 해역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이동으로도 문제가 몇 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동하는 그 위도까지도 사실 기억을 해두면 좋은데 보면은 일단 남극 중층수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렇게 흘러간 애들이지. 얘는 60도 부근에서 만들어지는 게 60도 부근이니까 60도 부근에서 북반구 20도까지 내려가요. 다 잔다. 어떡하지? 10분만 참아. 어때? 아니면 생크림 먹인다. 두 개나 나왔대. 두 개에서 생크림만 내가 긁어가지고 그거 너한테 먹여. 이럴 수가. 좀만 참아. 알았지? 이건 안 돼요. 내가 이런 협박까지 해야겠어? 이건 안 돼요. 다시 남극 중층수는 북반구 20도까지 간다. 20도 N까지 간다는 거. 20도 N은 여기서 N이 북반구를 의미하는 거죠. 남반구에서 생겨서 20도 N까지 가고 남극 저층수는 30도 N까지 가. 남극 중층수가 더 북반구 쪽으로 많이 가. 저층수가 더 많이 가. 저층수가 더 많이 간다는 것 정도만 기억해. 저층수는 30도 N까지, 중층수는 대략 한 20도 N까지만 가구나 라는 거 일단 기억하시고 반면에 중간에 껴있는 북대서양 심층수는 굉장히 멀리까지 이동해요. 얘들은 지금 60도 N에서 만들어졌는데 아까 남극 중층수, 남극 저층수는 20도 N, 그 다음에 30도 N 정도까지밖에 못 왔잖아. 근데 북대서양 심층수는 60도 S까지 와. 60도 N쯤에서 만들어져서 반대편 60도 S까지 이동을 한다. 굉장히 멀리까지 이동을 하는 애들이 누구다? 북대서양 심층수이다 라는 것 기억해. 그래서 내가 일단 여기 위치 일단 먼저 기억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 두 번째 수온과 염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요거는 아까 봤던 이 그래프를 통해서 기억하면 쉬워요. 그냥 보면 일단 TS도 수온 염분도에서 세로축이 뭐였어? 세로축이 염분. 세로축이 염분.
세로축이 수온. 그치? 수온. 이게 수온이야? 가로축이 가로축이 염분이야. 세 개 비교했을 때 지금 수온은 위로 갈수록 높고 그다음에 염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죠. 수온이 가장 높은 거 누구야? 남극 중충수. 염분이 가장 낮은 거? 남극 중충수. 수온은 높을 때 밀도가 커요? 낮을 때 밀도가 커요? 낮을 때 밀도가 크고 염분은 어떨 때? 높을 때 밀도가 크지. 그러면 염분이 낮다는 것은 수온이 높고 염분은 낮다는 거지. 남극 중충수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개허접이야. 밀도로 비교했을 때 얘는 개허접. 밀도 보면은 지금 보면 제일 밀도가 낮죠. 근데 수온도 높고 염분도 낮은 거야. 얘는 밀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완전 허접인 애들이에요. 이해됐어? 어느 측면에서도 얘는 밀도가 높을 수가 없는 애들이 남극 중충수. 그래서 밀도가 제일 낮은 애들이 가장 위쪽에 둥둥 떠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밀도가 가장 큰 애들이 세 마리 중에 누구겠어? 가장 큰 저층수. 남극 저층수겠지. 남극 저층수는 제일 밀도가 큰 애들.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남극 저층수는 지금 보게 되면 염분은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높아 낮아? 염분은 낮아. 염분이 낮은데 어떻게 제일 밑에 깔릴 수 있어? 그치? 수온이 겁나 낮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남극 저층수는 수온이 진짜 극저인 애들. 그래서 저층수 이렇게 기억할까? 수온이 겁나 낮은 애들이 남극 저층수. 반면에 북대서양 심층수는 수온은 적정한데 염분이 높아서 얘보다 밀도가 큰 애들이다. 아니지. 얘는 어쨌든 개허접이니까. 그치? 북대서양 심층수는 남극 저층수보다 염분은 높지만 수온이 적당해서 얘보다 밀도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두 개가 교차되거든. 남극 저층수가 제일 밑에 깔리는 이유는 뭐 때문? 밀도가 크긴 한데 두 가지 요인 중에서 어떤 것에 의해서 밀도가 크다? 수온이 겁나 낮아서 밀도가 크다. 그리고 북대서양 심층수는 남극 저층수에 비해서 뭐는 높지만 염분은 높지만 수온은 적당히 낮기 때문에 얘가 더 밀도가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억했어? 오케이. 이것만 기억하면 얘는 거의 끝나. 그리고 한 가지만 딱 더 하자면 요것도 가끔가다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중해 근방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아까 본 것처럼 수온, 염분, 그 TS도에서 나타낸 그림이거든. 보면은 지중해 해수라고 하는 애들이 여기 지브롤터 문턱이라고 하는 게 있지. 이게 뭐냐면 그냥 해저 지형을 이렇게 나타낸 건데 해저 지형을 봤을 때 지중해랑 대서양이랑 이렇게 사이에 뭔가 엄청 높은 문턱 같은 게 있어서 얘네들이 딱 요 해수랑 요 해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굉장히 고여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여기가 염분이 엄청 높아요. 지중해 해수 같은 경우. 지금 C가 지중해 해수지. 염분이 엄청 높은 거 볼 수 있지. C. 염분 개 높아. 앞에서 봤던 애들보다 염분이 개 높아. 왜 얘들은 한 곳에 고여있거든. 이해됐어? 이해된 거 맞아? 지중해수는 염분이 어떻다고? 엄청 높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실제로 대서양 해수랑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지중해 해수는 밑으로 깔리게 되는데 밑으로 깔리는 이유는 수온 때문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염분 때문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염분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야 돼. 지금 보면 A랑 C를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뭐 수온은 거의 비슷하죠? 근데 C가 염분이 훨씬 높기 때문에 A보다 C에서 밀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B 같은 경우는 B는 지금 C보다 밑에 깔려 있는데 염분은 C보다 낮아. 그 말은 즉슨 뭐 때문에? 수온이 훨씬 C보다 낮기 때문에 가장 아래쪽에 깔려 있습니다 라고 판단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어쨌든 지중해 해수가 나오면 지중해 해수는 상대적으로 따뜻하지만 뭐가 개 높아서? 염분이 개 높은 애들. 그럼 다시 얘기할게. 남극 중충수는 개허접이라고 그랬지. 수온도 높고 염분도 낮고 북대서양 심층수는 수온은 적당한데 뭐가 높은 애들? 염분이 높아서 밀도가 적당히 높은 애들. 남극 저층수는 뭐가 완전 추워. 수온이 개 낮은 애들. 완전 추워. 완전 추운 애들. 완전 저온인 애들. 지중해수는 염분이 개 높은 애들. 겁나 짠 애들이 지중해 해수다. 라는 거 기억하면 된다. 네.
그래서 수치로 비교해본다면 북대서양 심층수는 대충 평균수온이 3도씨인데 평균 염분이 34.99. 반면에 남극 저층수가 더 아래 깔려있는 애들이지. 남극 저층수가 왜 아래 깔려있다고? 복습하면? 수온이 겁나 낮아서. 염분 같은 경우는 0.2 정도 오히려 낮은 데 반해서 평균 수온 자체가 겁나 낮기 때문에 남극 저층수가 더 아래 깔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남극 저층수는 남극 외델해에서 만들어진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 좀만 힘내. 진짜 끝났어. 이제 2페이지 남았어. 그래서 심층순환의 역할 이거 마찬가지야. 그냥 심층순환이랑 표층순환이 어쨌든 나중에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배울 텐데 어쨌든 얘네들은 계속해서 순환을 하기 때문에 해수를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표층수랑 심층수는 연결돼 있어서 심층수가 만약에 멈추게 된다 그러면 표층수도 멈출까 안 멈출까? 멈춰요. 멈추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심층순환이 되면서 해수 순환도 시켜주고 그리고 얘네가 돌고 있기 때문에 표층수도 돌 수 있어서 위도간 열수지 불균형도 해소해주고 그리고 심층순환 자체가 고위도에 있는 해역에서 겁나 차가워진 애들이 밑으로 가라앉아가지고 아래쪽 지하라고 하면 안 되지. 저층에 빡 깔아주는 것이 심층수라고 얘기했었잖아. 물론 차가워져서도 있고 혹은 빙하가 결빙하면서 주변으로 염분을 배출하면서 밀도가 커져서 밑으로 가라앉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굉장히 차가운 애들이기 때문에 표층에서 산소를 많이 머금고 실제로 우리 표층에서 나타나는 깊이에 따른 산소 용해도 비교했었잖아. 표층 부근이 산소 양이 많았었지. 대기에 의해서 산소를 공급받는 것도 있고 광합성에 의해서 공급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표층에서 굉장히 산소량이 많은데 아 진짜 자지 마. 산소량이 많은데 얘네가 밑으로 가라앉아 주면서 표층에서의 많은 산소를 심층으로 자꾸 보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심해에 굉장히 커다란 물고기들 굉장히 많이 살잖아. 그치? 그런 애들도 산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만약에 심층순환이 약화된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돌아야 되는데 심층순환이 약화되면 표층순환도 어떻게 된다는 거고? 약화된다는 거. 그럼 표층선이 돌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수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저위도에 있는 많은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주는 건데 표층선이 돌지 않는다는 것은 위도간 열 수지 불균형을 해소해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걸 의미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위도 부근은 겁나 더워지고 고위도 부근은 또 겁나 추워지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데 이 가끔 문제 이것도 이런 문제도 굉장히 잘 나와. 나왔어 이번에도? 내가 뒷문제는 아직 안 풀어봤는데 보면은 특히 여기랑 이쪽 부분 그치? 이런 화살표 주고서 여기서는 뭐 침강하고 있냐 아니면 뭐 지금 위로 올라오고 있냐 용승하고 있는 구간이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냥 그림 따라가면 지금 용승 지역이라고 나와 있죠. 하얀색은 용승 지역, 까만색은 침강 지역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쪽 부분에서는 전부 다 침강하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번 문제에서 뭐 어떤 내용이 나왔어? 표층순도 물어봤어요. 기억문항이 나오는. 심층순환, 표층순환에 대해서 그냥 물어본 거야? 요 그림 나오고? 저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는데 그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걸 각각 세 개를 분석한 다음에 얘는 표층수인 걸까 심층수인 걸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빙하가 녹은 부분이 유입 때문에 뭐 흐름이 강해지냐 약해지냐 이런 거 물어봤어요. 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네. 예. 그치? 그랬던 흐름이 약해져. 약해지죠. 그지? 밀도가 커져서 밀도가 빙하가 작아져서 녹은 부분은 염분이 없으니까. 그치? 밀도가 작아져서 그치? 안 내려가서. 그치? 오케이. 그거 내가 기억하기로 너네 작년 지구과학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가? 내 기억엔 그래.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침강하고 뭐 이렇게 쭉 해서 계속해서 연결돼서 표층순과 심층순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을 컨베이어 벨트 모형이라고도 얘기해요. 컨베이어 벨트 뭐 이런 것은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서 빨간색이 표층순환 그리고 파란색은 심층순환 그리고 원으로 표시된 영역에서 심층수가 형성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거가 여기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요 구간, 남극에 있는 요 구간, 그다음에 여기 북쪽에 있는 여기 이런 구간들에서 심층선이 생성된다. 요 지역들 체크하고 물어보면 요 기억해. 여기가 그린란드 아니야? 어쨌든 여기 그린란드 근방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린란드 근방에서 나타나는 그치 오 역시 북대서양 심층수 그런 것들이 이 근방에서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그 저층수나 뭐 그치 중층수 이런 것들 만들어진다. 아니 최성우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끊었어. 여기서 끝. 나이스. 헐.
아까 이거 안 받아갔다 시연이. 야 너네 헐이라는 말 잘 안 쓰지? 헐 완전 많이 써요. 아 많이 써? 구라요 구라. 아 구라야? 구라예요 진짜. 나 맨날 헐 쓰는데 헐 쓰면은 아니 아니 그 옛날 사람 아니에요. 아저씨 완전 아줌마라 옛날 그래가지고. 사람이에요. 슉슉. 안 받은 사람 없겠죠. 아 사실 나 마음 같아서는 일주일에 3번은 만나고 싶은데. 일주일에 3번이요? 그러면 문제도 풀고 그러게 엄청 좋을 것 같네요. 이것저것 다 할 텐데. 얼른 방으로. 아이고 아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 아 내가 조금만 더 관종이면 뭔가 열심히 뭘 해볼 텐데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안녕.